자, 이번 시간 또 녹화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아직 내가 유튜브 다 올려놨는데 주소를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해보고 있어요. 리로에다 올릴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나중에 이 방송은 전부 다 재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로 봐야 돼. 그냥 모니터로 봐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와. 카메라 온씨.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냐면, 우리 이제 중국의 그 개항 과정 요걸 같이 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제 1번 그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요 부분은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안 한 게 바로 일본의 개항이지. 일본의 개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강화도주하고 일본에 개항했다면 일본은 어디다가 개항했는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 개항 과정을 한번 설명할 거고, 너네가 교과서를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 있잖아. 근데 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 역사를 공부할 때 선생님의 안내가 필요해요. 역사는 절대 혼자 공부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이 들어보면 알 거고, 일단 일본의 개항 과정은 이 개항을 얘기하기 전에 일본의 어떤 그 대외 정책은 조선이랑 비슷했어요. 알겠습니까? 세국 정책이라고 불렀거든요. 세국 정책. 많이 들어봤다. 세국. 이건 뭐 우리 대원군께서,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물론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흥선대원군이 추구했던 게 세국 정책이었잖아. 맞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닫아 걸고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 세국 정책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어쨌든 이국선 격퇴령이라고 하여, 그러니까 이 정체모를 빼가 만약에 일본에 접근하게 되면 대포를 쏴서 격퇴해버려라. 세국 정책입니다. 이국선 격퇴령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당연한 거죠. 이 서양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배가 접근하면 당연히 이렇게 대응하는 게 1차적인 대응 방식이지. 그런데 얘들아, 자, 이런 일본의 세국 정책, 이국선 격퇴령을 갖다가 변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변경. 다시 말하면 정책을 수정하게 된 계기. 정책을 수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 이건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 세국 정책을 갖다가 아예 전면적으로 포기한 건 아니지만, 외국 선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외국 선박은 그냥 서양배죠. 서양배를 갖다가 격퇴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정책을 수정하게 된 계기. 알아서 올려줄게. 수정하게 된 계기 뭘까요? 바로 1차 아편전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차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은 조선과 일본에게 큰 영향을 준 조선보다는 일본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어요.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맞지? 그러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갖다가 외국인에게 듣게 되는데, 일본은 세국 정책이라고 했지만 아예 문호를 다다다 걸었던 건 아니야. 단 한 군데는 열어두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저 지역 혹시 아는 사람? 일본의 저 큐슈 지방에서 여기 중간쯤에 가면 여기에 있는 되게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알 리가 없죠. 장혜주하고 이승민은 왜 화면에 안 볼까요? 화장실 갔나? 자, 여기 가면 되게 쌤이 이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장혜주 씨, 여기 가면 되게 먹고 싶은 짬뽕이 있어요. 장혜주 씨 뭘까요? 마라도? 먹고 싶은 거. 나가사키. 그래, 여기가 나가사키야. 알겠습니까? 너는 일본의 나가사키 잘 모르죠? 나가사키는 사실 뭐 짬뽕도 유명하지만 일본이 패망하면서 핵 맞은 곳이 나가사키잖아. 나가사키, 히로시마 두 군데 핵 떨어졌잖아. 여기. 알겠습니까? 나가사키라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는 데지마라는 곳이 있는데, 인공섬이야, 인공섬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는 외국 선박이 와서 무역을 하는 곳을 유일하게 허락했던 곳이었어. 이렇게 오는 선박 중에 하나는 여기 와가지고 무역을 해도 되는 거지.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게? 대표적인 나라? 네덜란드.
알겠습니까?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무역하는 건 허락하고 있었다고. 다시 말하면 1차 아편전쟁의 어떤 청나라의 패배 소식을 갖다가 누구로부터 알게 됐을까? 그렇죠. 네덜란드 상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조선은 사신들이 왔다 가서 알게 됐고, 일본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지역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쟁 난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영국 애들이 광조를 갖다가 불태워버렸다는 거, 그 소식을 갖다가 일본은 여기서 알게 되고, 이 소식이 이제 도쿄까지 전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일본은 이런 어떤 1차 아편전쟁을 갖다가 접하고 난 뒤부터는 이국성 격텐을 갖다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는 전쟁 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수정했던 거였고, 이러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런 가운데서 1853년에 한 남자가 찾아와. 한 남자 노래 부를게요. 잠도 오는 이 시간에 한 남자가 있어 일본을 찾아온. 알겠습니까? 에도에 찾아왔어요. 에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라는 사람이었어요. 페리. 수업 시간 노래도 불러주고 맞죠? 잠오는 실교시라서 쌤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들을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는 이 아름다운 자, 하여튼 페리라는 사람이었고, 이 페리는 알다시피 미국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인인데 그 당시에 이 에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에도는 너네 에도가 먼저 잘 모르잖아, 맞죠? 에도는 지금의 도쿄입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도쿄를 갖다가 에도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도. 오케이, 너네 에도 막부가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 부른 거야. 옛날 이름이 에도니까. 자꾸 이 화면을 보고 얘기하지. 이 카메라를 봐야지 선생님 얼굴이 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화면빨 잡았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에도만에 등장하여 이 통상을 요구하죠. 통상 요구. 통상은 무역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에도 막부는, 에도를 다스렸던 이 쇼군은 무서웠어요. 전쟁 날까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페리의 요구를 갖다가 거부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었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문제는 1년 뒤에 다시 결정해서 알려줄 테니 1년 뒤에 다시 오겠니? 이렇게 페리에게 요구를 했었고, 실제로 1년 뒤에 1854년에 페리가 물러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이 통상 요구를 수용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수용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아무나 적어줘요. 수용했다, 거부했다. 거부, 수용, 거부, 수용. 자, 이때 페리의 요구를 갖다가 수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용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때 맺어진 조약을 갖다가 미일 화친조약이라고 불러요. 화친조약. 자,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제 미일 화친조약은 일본이 드디어 미국에게 최초로 문호를 개방한 사건이라고 이해됩니까? 자, 우리 청나라가 개항하게 된 사건은 아편전쟁 때문에 일어난 난징조약이죠. 맞죠? 난징조약이죠. 자, 이 두 가지 개항의 큰 차이점은 뭘까? 얘들아,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요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해요. 얘들아, 차이점. 강제? 불평등? 이것도 불평등했어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거 청나라 같은 경우는 난징조약에서 영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고,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 7반에는 검도부가 있거든. 검도부. 우리 7반에 검도부가 있는데, 이 검도부 친구가 역사를 너무 잘해. 걔가 다 맞춰요. 얘 새끼 공부하다가 역사 공부한 줄 몰라도 검도부가 다 맞춰. 2대1이었다? 물론 이 2차 아편전쟁은 영국 프랑스가 합세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큰 차이점이 있지. 얘들은 청나라는 전쟁을 해가지고 개방한 거고, 일본은 전쟁을 했네 안 했니? 미국하고 안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죠. 이거 아편전쟁 때문에, 1차 아편전쟁 때문에 쫄아가지고 미국에게 전쟁을 안 하려고, 피하려고 이렇게 수용한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자, 일본에서는 이 서양 세력의 어떤 요구와 이런 이 요구에 대해서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냥 이제 수용해 준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 정상적인 대응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왔어.
도둑이라 칩시다. 그냥 도둑이 왔어. 문 열어! 문 열어! 내가 너네 집 들어가서 구경 좀 할 거야. 문 열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준우 씨, 아버지 어떻게 대응할까? 앞 집에 있는 아버지가 에이, 너는 당신 뭐야? 갑자기 찾아가지고 꺼져버려! 하고 싸워야 되는 게 정상적인 대응 아닌가?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도둑이 왔어. 물론 이렇게 1년 전에 다시 왔지만 도둑 보고 한 시간 뒤에 다시 와 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아버지가 문을 쓱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한 거야. 알겠어요? 이게 어떤 거 같아? 이거 당연히 정상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본은 지배층이었던 이 쇼군 막부, 에도 막부의 무능을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메이지 유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 대응은 정말 쫄아가지고 외국에게 쫄아가지고 그냥 문호를 개방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막부가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가버린 건데 이게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지배층이었던 막부가 되게 무능하고 외국에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무능해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야. 우리도 조선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잖아. 뭐 서인하고 뭐 남인하고 막 싸웠듯이. 알겠습니까? 우리 분당 정치처럼 일본 내에서도 이 에도 막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막부 정부의 어떤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국가를 갖다 바꿔버립니다. 우린 그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 메이지 유신의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근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모델이 서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근대 국가로 나가버린 겁니다. 오케이? 근데 청나라는 이 서양에 대한 대응이 어땠습니까? 정상적이죠. 오히려 이게 당연히 싸워야죠. 싸워야죠. 근데 그 싸우는 과정이 굉장히 무능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뭐 나중에 2차 현전쟁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어떤 무능함을 깨닫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서 해나갔어. 그러니까 지배층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 이해됩니까? 지배층 자체는 바뀌지 않고 만주족이 지배하는 체제 하에 서양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여. 오케이? 그건 우리를 뭐라 배웠냐면 그걸 양무운동이라 배웠어요. 중학교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양무운동의 특징과 메이지 유신의 특징을 갖다가 다시 비교해 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했나? 근대화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중학교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모델로 갔었어요. 아, 맞죠. 우리 청나라 모델을 채택했었지. 식민 지배로 갔었지만 알겠습니까? 자, 112 신고 또 왜? 이거 끄고 해야 되겠다. 또 누가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이거 설정이 있더라고. 다른 반 애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막았습니다. 이거 앞 시간에 계속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잠금 기능인지 몰랐습니다.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학년 10반 애들 말고는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이게 몰랐어요. 나. 막 미친놈들 막 들어오대요 보니까 다른 반에서는. 자, 어쨌든 이 개항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우리 양옆에 있는 이웃 국가들 양무운동 모델과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모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일 화친 조약 이렇게 맺어지게 되고, 자, 이 미일 화친 조약은 일본이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요구에는 항구를 개방한 거였거든. 2개의 항구를 처음에 개방해요. 2개의 항구. 뭐 시모다, 하코다테 뭐 그런 뭐 지역이 나오는데 이따 정도만 알고, 이것 말고도 이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화친이잖아, 맞죠? 화친. 우리 친하게 지내는 게 화친입니다. 뭐 통상조약까지도 발전해 나가지 못했고요. 1858년에 4년 뒤죠. 4년 뒤에 드디어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그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게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통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역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이게 이제 너네 무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맞잖아. 너네 그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보면은 뭐 가격은 어떻게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는 무슨 조건으로 하게 되고 많이 필요한 게 많잖아. 그럼 너네 우리도 일본에 개항했을 때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강화도 조약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강화도 조약의 원래 이름이
조일수호 조규라고 부르는 말이 그 조약이거든. 그 조일수호 조규 말고도 조일수호 조규 불호, 무역규칙, 조일통상장정, 알겠습니까? 등등등 뒤에 후속 조약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방공명도 배웠을 거야. 들어봤을 거야. 그런 조약도 다 거기 들어있는 거야, 사실. 알겠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좀 더 무역의 항구를 더 개방한 거, 그게 미일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이게 플러스 3개를 더 개방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개야? 이제 5개가 되는 거지. 5개 항구를 개방했던 거였고, 그 말고도 뭐 영사재판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에게 내주게 되죠. 뭐 그 다음에 뭐 협정관세 뭐 이런 것들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어디서 봤니? 영사재판권 이런 거 강화도 조약에서 다 봤던 거잖아. 불평등 조약이라고, 맞죠? 그 외국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갖다가 자국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법대로 한다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근데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몰랐다. 알겠습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불평등이라고 느껴야지 불평등인 거지. 이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다 수용했었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여 일본은 드디어 미국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등등등 전부 다 개방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일본도 이제 드디어 적극적인 이제 외국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부 정부는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결국에 붕괴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정권 교체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개항하는 과정을 같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얘들아, 79페이지 밑에 나오는 거, 조선에도 통상 수교를 요구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같이 붙여서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80페이지까지 나가보겠습니다. 80페이지는 다 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알겠습니까? 다 못하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등장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과정, 그러니까 19세기 조선의 상황 정도만 우리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죠. 힘들어 보이잖아, 당신들. 힘들어 보여요. 오케이? 자, 이거 지웁니다, 이제. 알겠어요? 안녕. 안녕. 슉슉슉. 이게 온라인 수업이 좋아? 아니면 학교 나와서 수업 듣는 게 좋아? 응? 아무나 대답 좀 해봐. 칠판이 지워지는 동안. 잘 안 주지만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겠죠. 어떤 게 좋아요? 얘들아? 응? 너무 피곤하죠, 하동성.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나 미치겠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니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아플 것 같아요. 눈이 아프고 뭐 이게 하는 쌤들마다 좀 방식도 많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맞죠? 적응하기 힘들고 이거 여러분들이 힘든 사정은 다 이해는 갑니다만 뭐 우리 학교가 지금 또 온라인 교육, 뭐 이렇게 에듀텍, 그게 선도학교이기도 하고 아마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올해 내내.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김병찬 쌤이 수업하시는 이 그래도 칠판이 보이는 수업은 잘 없지 싶은데 안 그래요? 맞죠? 화면이 너무 작고 화질이 별로 그럴 거야, 맞죠? 이거 근데 유튜브에 올려놓고 보니까 그나마 좀 잘 보였던 것 같아. 지금 너네가 어떤 화면으로 본지 난 알 수가 없으니, 맞죠? 너 환경이 다 달라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나는 어쨌든 유튜브에 올린다 하잖아.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랬어요. 이제 진도 나가는 거라서. 자, 이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자, 이제 80페이지로 두고. 자, 80페이지 주제가 이제 뭡니까? 자, 두 번째 주제. 우리 흥선이가 등장.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매정개혁이죠. 매정개혁. 자, 이번 시간에는 집권하는 과정만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권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나머지 요 매정개혁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라서 뭐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9세기 초에 조선은 어떠했는가? 조선의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조선의 상황을 한번 전반적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흥선이의 집권 알겠습니까? 흥선 대원군의 등장하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이번 시간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교과서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서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어요. 일단 이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 조선 후기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집 앞 1단원 갔다가 안 했잖아, 맞지? 그 1단원 하면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조선 후기는 너네 그 기억나는 왕 2명밖에 사실 중요한 게 없어. 잘 생각해봐.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되게 중요한 왕 하면 누구 있었어요? 2명. 누가 있었어요? 아, 경민이 튕겼다 또? 아니 이러니 미안해. 이 잠글 수도 없고 이제 풀었대. 다시 들어오라 그래라 경민이. 자, 이 조선 후기는 너네가 알고 있는 왕 하면 뭐 영조, 종조밖에 없잖니, 맞죠? 그래서 너는 교과서에서 소개된 영조, 종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들이라든가 제도와 문물을 정비됐던 시기가 영조, 종조니까. 근데 알다시피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조선은 되게 역사에서 좀 지우고 싶을 정도로 되게 암울한 시대로 빠져들게 되죠. 이건 좀 정치사를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조선 정조 시절에도 외척 세력으로 가장 강력했던 게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죠. 정수나무, 경주김씨 세력들이었어요. 경주김씨 세력. 근데 옛날에 영린이라는 드라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젊은 걔 이름 뭐였고, 한지민 역할. 한지민. 너네 기억나나? 영린 옛날에 했던 영화인데 한지민. 영린에 나왔던 한지민이 약간 정조의 할머니로 나오잖아. 근데 되게 젊죠? 실제로 정조보다 더 어렸습니다. 놀래요. 칠판이 내려갔어. 놀래요. 누워가지고. 나도 힘들어. 오라가. 너네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현빈 나오는 거. 현빈이 주인공이었죠. 보면 이제 한지민이 정수나무 김씨로 나오는데, 경주 김씨 세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외적 세력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게 사실 안동 김씨 가문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 안동 김씨 가문은 정조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정조가 워낙 뛰어난 왕이었으니까. 근데 정조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1800년에 죽거든요. 정조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순조.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는 유능했겠나, 되게 딜빵했겠나? 정조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고는 이 정조의 아들, 이 순조는 아버지가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는데, 순조는 그러니까 무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뚜각시 정도는 아니었고, 무능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이 세도 정치의 씨가 뿌려져요. 알겠습니까? 물론 정조 때부터 있었지만, 자, 아까 답은 얘기했어요. 이 세도 정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적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 가문, 나중에 이 안동 김씨 가문이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안동 김씨 가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채택한 게 순조 때 풍양조씨였거든요. 풍양조씨.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안동 김씨, 경주 김씨, 풍양조씨, 얘네들이 거의 사실상 권력을 독점했던 시기. 63년간의 정치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본다? 세도 정치 기간이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죠? 중학교 때 세도 정치. 별로 기억나는 건 없을 거야.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치 기강, 정치 기강이 무너져가지고 관직을 사고 파는, 그걸 뭐라고? 4글자로 사자성어. 사자성어 아닙니다. 알겠어요? 4글자로 뭐라 표현했었어? 매관매직이라고. 너네 기억납니까? 매관매직, 어머. 이렇게 반응이 없다니.
좀 웃어도 남학생들은 당신들 싫어 이렇게 너무 안 웃어주니까 농담을 해도 잘 안 웃어. 그 매관 매직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 부정부패를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어사 박문수 막 활동하고 했던 시기 다 이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던 시기. 뭐 어쨌든 순조 이후에 그 효명세자가 있었는데 효명세자도 뭐 죽고요. 그 다음에 어린 철종이 헌종이 무려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맞지? 걔가 무슨 왕을 합니까? 알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더 왕권은 약해지고 그 철종 순조도 죽고 헌종이 죽고 난 뒤에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몇 분 남았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헌종이 죽고 난 뒤에도 또 이제 헌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거든. 그래서 또 막 강화도에서 이제 발탁된 픽업된 왕 철종이잖아요. 우리 철종 얘기는 지금 철의 여인인가 하는 드라마가 아마 그거라고 들었는데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전부 다 세도 정치 기간이 일어났던 겁니다. 왕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 세도가들이 모든 정치를 장악했던 그런 시기. 그러니 당연히 이 당시에 그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됐겠니? 국가 재정은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악화되고. 이 당시 너네 그 국가 재정이라 하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는 문제인데 조선 후기에 세금제도 하면 너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조선 후기 세금제도. 조선 후기에 등장한 세금제도. 뭐 너네 모를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조선 전기 때는 특산물세라든가 토지세, 그 다음에 인두세 해가지고 군역을 제공하고 했던 거였는데 이게 특산물세를 제공하는 대동법, 그 다음에 뭐 균역법, 나중에 군역을 개혁했던, 그 다음에 영정법, 토지세 개혁했던 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많이 개선돼가지고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삼정으로 붙여지게 되지. 기억나나? 얘들아?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거. 힘들어 죽겠죠, 지금. 자, 그걸 말하는 거야. 국가 재정의 악화는 삼정의 문란을 얘기하는 거고, 중학교 때 했던 걸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당시에 농민복기가 많았긴 적었겠네, 농민복기. 맞아, 많았죠.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농민복기 뭐 있었습니까? 1811년에 일어났다. 물론 얘는 농민은 아니었지만, 이 부정부패 때문에 못 살겠다. 난을 일으키자. 뭐 있었어요? 그렇지요. 홍경래는 아니지. 홍경래의 난. 농민들도 많이 가담했습니다. 평안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이거죠. 1862년에 났었던 임술 농민봉기. 어쨌든 백성들이 살고는 되게 피폐해진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당시 이 세도 정치 조선 초기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망하니 하면서 막 개혁하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세도 정치 기간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가 순수하니 이상한 종교들도 많이 퍼졌어요. 물론 이상하진 않아. 이 서학이라고 처음 들어왔었던 이 종교는 이 성리학을 극복하고자 이 지식인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공부했던 거야. 이 천주교죠. 천주교. 뭐 서학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서학이라든가 특히 이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말 바로 뭡니까? 서학의 반대 딱 맞죠? 동학이죠. 동학의 확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시 19세기 초반에 이제 모습들입니다. 이 동학은 알다시피 농민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거였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다시피 1894년에 농민들이 동학 세력과 합세하여 큰 난이 아니죠, 뭐. 알겠습니까? 봉기를 일으켰지. 그게 동학농민 운동으로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선 초기에는 민심도 흉흉하고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는 거야. 자, 등장하는 과정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철종이 갑자기 죽어요. 1863년에 철종이었던 이원범, 강화도에서 컴백했던 이원범이 죽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도 동영상 꺼진 것 같은데. 30초밖에 안 남았네요.